안녕하세요. 잡학사전 진행의 기다인입니다. 오늘은 최예지, 김나령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답을 찾고 효율을 따지며 걸음으로 걷다 보면 문득 세상의 모든 일이 꼭 풀어야 할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빈틈없이 하루를 채우다 보면 우리 삶을 다채롭게 만들어주는 숨은 이야기와 낭만들을 놓치기 마련이죠. 팍팍한 마음에 작은 쉼표 하나를 찍어주는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의 투자 기능을 강화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로 했습니다.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 수출입은행의 간접 투자 대상이 기존 펀드 형태에서 벤처 투자조합과 신기술 투자조합까지 크게 확대됩니다. 또한 투자기구별로 재산의 25%까지만 가능했던 투자금액 한도 규정도 폐지돼 보다 유연한 자금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직접 투자를 진행할 때도 대상 사업의 예상 수익률이 자체 기준 이상일 때만 허용하도록 요건을 구체화하여 적정 수익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은 지분 취득 한도 제한의 예외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투자 활성화 기반이 마련돼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경제 안보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관행으로 꼽히는 불법 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불공정 행위 신고 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행정처분을 법적 최고 수준까지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신고 포상금의 한도가 사라집니다. 앞으로는 불법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최대 30% 이내에서 포상금이 산정돼 기존 최대 200만 원이었던 포상금 규모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증거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구체적인 진술과 전황만으로 조사를 거쳐 불법이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문턱도 낮췄습니다. 적발된 건설사에 대한 처벌도 무거워집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최소 8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상향되고 과징금 부과 기준 역시 하도급 대금의 24%로 대폭 뛰어오릅니다. 국토부는 불법으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을 현장에 심어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하는 어르신들의 노후 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노령연금 감액제도가 새롭게 개편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7일부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크게 완화됩니다. 그동안은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인 약 319만 원을 넘어서면 연금이 최대 15만 원까지 깎였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선이 약 519만 원으로 200만 원 상향 조정됩니다. 기존 감액 구간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았던 1구간과 이 구간이 완전히 폐지되는 건데요. 특히 어르신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 이 기준은 2025년도 소득분부터 소급 전용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선 초과로 이미 연금이 깎였던 수급자 약 10만 명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오늘 7월 말까지 감액분을 환급받게 됩니다. 정부는 기대 수명 연장과 계속 일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이번 조치로 매년 10만 명가량의 수급권자가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직업 현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최예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고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 화면 아래로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자막들.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 이 자막은 누군가의 손끝에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방송은 단 한 글자도 놓치지 않기 위한 치열한 집중 속에서 완성됐는데요. 오늘 현장 속으로에서는 방송을 보이게 만드는 사람들, 생방송 뒤 1초의 승부를 책임지는 직업, 자막 속기사를 만나봅시다.
자막 속기사는 방송 내용을 실시간으로 문자로 기록해 자막으로 송출하는 전문가입니다.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은 물론 국회 회의록 작성과 법원 기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특히 방송 분야에서는 청각장애인 시청자들이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막은 단순한 편의 기능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창구인 셈입니다. 속기사는 일반 키보드가 아닌 속기 전용 키보드를 사용합니다. 초성과 중성, 종성을 조합해 입력하는 방식으로 숙련된 속기사의 경우 분당 수백 자를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생방송에서는 다시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빠른 손놀림은 물론 순간적인 판단력과 집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수 하나가 정보 전달의 오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늘 긴장 속에서 업무가 진행됩니다. 생방송 자막은 단순히 말을 받아 적는 직업이 아닙니다. 뉴스 앵커의 멘트가 끝나는 순간 시청자의 화면에는 거의 동시에 자막이 등장해야 하는데요. 특히 속보 상황에서는 상황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고 문맥을 정리하며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까지 요구됩니다. 단 1초의 지연, 단 한 글자의 오류도 정보 전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자막 속기사들은 매 순간 긴장감 속에서 방송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막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시청자들에게는 세상과 소통하는 중요한 창구가 되고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 외국어 학습자 또 고령층도 다양한 시청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누구나 같은 정보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자막 속기사는 방송의 접근성을 높이는 숨은 주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이 방송을 함께할 수 있도록 돕는 일, 그것이 바로 이 직업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우리는 늘 화면 속 진행자와 출연자에게 시선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 말이 모두에게 닿을 수 있도록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방송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빠른 손끝과 높은 집중력, 그리고 모두가 함께 정보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책임감까지 화면 아래 스쳐 지나가는 몇 줄의 자막 속에는 누군가의 치열한 노력과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방송을 보이게 만드는 사람들 자막 속기사의 이야기를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속으로였습니다. 네, 매일 무심코 넘겨보던 자막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세상과 이어지는 소중한 창구이자 속기사분들의 땀방울이 빚어낸 치열한 1초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앞으로는 화면 아래를 스쳐 지나가는 그 글자들을 조금 더 따뜻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읽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막 속기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김나령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 계약서를 받아보니 정규직도 아르바이트도 아닌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4대 보험 대신 3.3만 공제하면 됩니다. 그런데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회사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일하면서 상사의 지시까지 받아야 한다면 어떨까요?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잡정보에서는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정보, 3.3 프리랜서 계약의 의미와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말하는 3.3은 급여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보수를 지급할 때 사업소득세를 원청 징수하고 관련 세금을 포함해 통상 지급액의 3.3%를 공제하는 방식인데요. 중요한 것은 3.3을 공제했다는 사실이 그 사람의 법적 신분까지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는지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의 제목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지입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계약서에 프리랜서, 용역, 위탁계약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돼 근무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우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처럼 근무 시간을 지정하고 지각이나 조퇴를 관리했다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무 장소도 마찬가지인데요.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사무실이나 매장처럼 지정된 장소에서 반드시 근무해야 했다면 종속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업무를 누가 결정하는지도 중요합니다.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업무 수행을 방법을 정하고 결과물에 책임지는 독립적인 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면 회사가 매일 업무를 배정하고 진행 과정까지 보고하게 하거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했다면 실질적인 근로관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본인이 일을 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맡길 수 있는지, 또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나 장비는 누가 제공했는지, 매달 고정된 보수를 받았는지, 한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일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해 회사에서 제공한 컴퓨터로 일하고 팀장의 업무 지시와 근태 관리를 받으면서 매달 고정된 금액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약서에는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고 급여에서 3.3%가 공제되었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실제 프리랜서는 독립된 사업자로 일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따른 주휴 수당과 연차 휴가, 또 퇴직금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근무 시간이나 근속기간 등 각각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휴 수당과 또 연차 수당, 퇴직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따라서 3.3 계약을 제안받았다면 서명하기 전에 몇 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를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지정했는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업무 지시를 누구에게 받고 휴가나 휴무를 사용할 때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제시된 금액이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인지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기간과 계약 해지 조건, 보수 지급일과 업무 범위를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하고 있는데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출퇴근 기록과 업무 일정표, 또 상사의 업무 지시가 담긴 그런 메시지, 급여 입금 내역, 또 업무 보고 자료 등이 실제 근무 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근로자성 판단을 위해 업무 일지와 업무 보고, 또 복무 상황 등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프리랜서 계약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시간과 장소를 본인이 자유롭게 정하고 여러 업체와 동시에 일하면서 업무 방법과 비용을 스스로 결정한다면 실질적인 프리랜서 계약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3.3이라는 숫자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약서에는 어떤 명칭이 적혀 있는지보다 누가 근무 시간을 정했는지, 또 누구의 지시를 받아 일했는지, 얼마나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일을 구할 때는 급여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형태로 계약하고 어떤 권리를 적용받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계약서 한 줄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또 그것이 내 급여와 노동의 권리를 지키는 첫 번째 전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잡정보였습니다. 네, 어떤 권리를 적용받는지 확인하는 것도 본인의 일인 것 같은데요. 이제는 계약서 한 줄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취업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잡정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합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 배지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직업의 세계 시간입니다. 요즘 서빙하는 로봇, 또 일하는 로봇들, 많은 로봇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봇 기술과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앞으로는 일가구 일로봇이 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로봇들이 어떻게 가치가 산정되게 되는 걸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은 로봇의 가치를 전문적으로 매기는 로봇 가치 평가사입니다. 흔히 부동산이나 미술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사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로봇 가치 평가사는 그 대상을 로봇으로 옮겨온 전문가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먼저 로봇의 하드웨어의 마모 상태를 체크하고 또 로봇에 내장된 인공지능 성능과 업데이트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게 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상대를 진단하고 판단하는 걸 넘어서 로봇의 중고 가격이나 렌탈 금융 가치까지 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이 산업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오작동을 일으켰을 때 그로 인한 손해액과 가치 하락을 법적으로 감정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직업의 미래 가치는 왜 이렇게 높게 평가받고 있는 걸까요? 먼저 글로벌 로봇 시장은 매년 수십 %씩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장뿐만이 아니라 물류, 의료, 심지어는 가정용 비서 로봇까지 쏟아져 나올 예정인데요. 스마트폰처럼 로봇도 쓰다 보면 중고가 되고 또 새 모델이 나오면 가치가 변하게 됩니다. 특히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호가하는 로봇을 구매할 때 기업들은 금융권 대출을 받거나 렌탈 서비스까지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바로 로봇 가치 평가사입니다. 이 로봇이 정말 얼마만의 가치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해줄 사람이 필요한 건데요. 마치 중개인이자 대리인 역할을 해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직업은 아직 국내외를 통틀어서 전문 인력이 드문 블루오션의 시장이기도 합니다. 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역량도 당연히 있습니다. 기계를 다루는 직업인 만큼 기본적으로는 로봇 공학과 또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건데요. 로봇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기술의 가치를 읽을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지식, 또 글로벌 중고기계 시장의 흐름을 읽는 그런 눈까지 더해진다면 아주 훌륭한 직업이 되는 셈인데요. 최근에는 기존의 감정평가사들이 로봇 기술 인증을 추가로 취득하면서 이 분야에 뛰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의 거대한 자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건데요. 미래 산업의 가치를 가장 먼저 알아보는 로봇 가치 평가사에 주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 네, 차가운 기계로만 여겨지던 로봇이 이제는 부동산이나 미술품처럼 보유한 가치를 평가받는 어엿한 자산이 되었다니 참 흥미롭습니다. 로봇 가치 평가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은 이번 시간은 취업 시장의 핫한 트렌드와 청년들의 커리어 전략을 깊이 있게 짚어보는 잡토크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때 어른들께 진득하게 한 우물만 파야 성공한다라는 말씀 많이 듣지 않으셨나요? 한 분야의 명인이 되라는 조언이었죠. 그런데 요즘 서점가나 채용 공고를 보면 완전히 정반대의 단어들이 가득합니다. 융합형 인재, 올라운더, 멀티플레이어 같은 말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이직을 고민하는 직장인들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 머리가 많이 복잡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 우물을 깊게 파는 스페셜리스트와 여러 분야를 넘나드는 융합형 인재 중 과연 요즘 시대가 요구하는 진짜 경쟁력은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두 분은 이 주제를 보고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네, 저는 솔직히 트렌드가 융합으로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기본은 한 우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는 것처럼 나만의 확실한 전문 분야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다 잘한다고 해서 오히려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사람이 되기 쉽거든요. 반면에 저는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한 분야의 지식 수명이 수십 년을 갔다면 지금은 인공지능이나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기존 지식의 순식간에 낡은 것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의 우물만 고집하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새로운 우물을 계속 파고 또 연결하는 능력이 훨씬 중요해진 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작부터 되게 의견이 팽팽한데 확실히 두 방향 모두 놓칠 수 없는 가치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본격적으로 짚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대체 불가능한 초격차 스페셜리스트인데요. 이 앞서 한 우물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이 스페셜리스트들의 강점이 두드러질까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영역들입니다. 예를 들면 복잡한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핵심 개발자나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다루는 연구원,
혹은 법률, 회계, 의료 같은 전문직 분야를 들 수 있죠. 이런 분야는 단순히 책 몇 권을 읽거나 또 단기 부트캠프를 수료한다고 해서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묵묵히 지식을 쌓고 실패를 반복하면서 자신만의 진입 장벽을 구축한 분들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최근처럼 생성형 AI가 대중화된 시대일수록 어설픈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기술로 대체되기는 쉽지만 또 그 분야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그 초전문가들은 오히려 가치가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AI가 낸 결과물이 맞는지 틀린지 검증하고 더 깊이 있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건 결국 그 우물을 끝까지 파본 스페셜리스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확한 지적인데요. 기업 입장에서도 비즈니스에 사활이 걸린 핵심 프로젝트나 원천 기술을 개발할 때는 여러 개를 적당히 아는 사람보다 그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깊이를 가진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를 만드는 한우물 전략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유효한 강력 무기입니다. 네, 결국 스페셜리스트들의 핵심은 대체 불가능함에 있는 거군요. AI 시대가 될수록 오히려 아주 깊은 깊이를 가진 지식은 더 귀해진다는 말씀 아주 공감이 갑니다. 또한 하지만 시장의 또 다른 축에서는 융합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문과와 이과의 만남, 융합형 인재인데요. 요즘은 특히 인문학적 소양과 기술을 결합한 사례들이 주목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문과와 이과가 이제 철저하게 분리된 세상처럼 여겨졌지만 지금처럼 이 경계가 완전히 무너진 그 부분들이 세상의 문제들이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 한 가지 문학의 시각만으로 해결책을 찾기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융합 사례가 바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기술을 활용하는 포지션들입니다. 네, 요즘 취업 시장에서 아주 핫한 직무들이죠. 예를 들어 심리학이나 사회학을 전공한 문과생이 데이터 분석 툴이나 코딩을 조금만 배울 줄 알게 되면요. 단순히 숫자만 보는 개발자와는 차원이 다른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숫자의 이면에 숨겨진 소비자의 행동 심리를 읽어내서 대박 상품을 기획하는 마케터가 되는 거죠. 네, 그뿐만 아니라 또 어문학이나 문학을 전공한 분들의 활약도 대단한데요. 인공지능이 사람의 언어를 배우다 보니 AI가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대화를 설계하는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나 또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문장을 배치하는 UX 라이터 같은 이런 직무는 문과적 감수성과 또 기술적 이해가 결합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소름이 돋는데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그 기술을 쓰는 건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읽는 문과적 역량에 기술이라는 무기가 더해졌을 때 엄청난 시너지가 나는군요. 네, 맞습니다. 기술 자체를 개발하는 건 이과의 영역일지 몰라도 그 기술을 인간의 삶 속에 어떻게 대중화시키고 또 서비스화할 것인가는 또 문과적 상상력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두 가지의 언어를 모두 이해하는 융합형 인재를 찾고 있는 것이겠죠. 네, 스페셜리스트의 깊이와 융합형 인재의 넓이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니까 청취자분들은 더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그럼 나는 깊게 파야 하나 아니면 넓게 파야 하나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세 번째 키워드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T자형 인재, 깊이 위에 넓이를 더하라입니다. 네, 취업 시장이나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요즘 가장 인상적으로 꼽는 모델이 바로 알파벳 대문자 T자 모양의 인재입니다. T자의 세로줄은 나만의 확실한 전문성, 즉 한우물을 의미하고요. 가로줄은 다른 분야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넓은 시야를 의미합니다. 네, 그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처음부터 아무런 베이스 캠프 없이 이것저것 넓게만 파는 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주특기가 없는 상태에서 융합을 하려고 하면 그냥 얕은 지식을 더 추가한 그런 가진 사람으로 끝나기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커리어를 쌓을 때는 먼저 세로줄, 즉 나만의 주전공이나 또 핵심 실무 역량을 단단하게 다지는 게 순서입니다. 네, 맞습니다. 내 우물이 확실히 깊어진 상태에서 T자의 가로줄처럼 이웃한 다른 분야의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기획자라면 데이터 분석을 배우고 디자이너라면 기본적인 코딩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또 개발자라면 마케팅의 흐름을 공부하는 시기입니다.
내가 직접 그 일을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분야의 전문가와 막힘없이 대화하고 협업할 수 있는 수준의 가로줄을 만드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 우물을 깊게 파서 중심을 잡되 옆 우물에서는 어떤 물이 나오는지 늘 살피고 소통할 줄 아는 열린 시야를 갖추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요즘 면접관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는 지원자의 서사도 바로 이겁니다. 저는 이 분야에서 이만큼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가졌지만 동시에 다른 분야의 지식도 갖추고 있어서 부서 간의 벽을 허물고 또 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지원자죠. 결국 나만의 깊이 위에 넓이를 더하는 전략이 이 시대의 진짜 생존법입니다. 네, 오늘 아나운서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 우물과 융합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커리어가 성장해 나가는 하나의 완성된 과정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처음에는 나만의 무기를 갈고 닦기 위해 하나의 우물을 깊게 파 내려가고 그 무기가 단단해졌을 때 세상의 다른 영역들과 연결해 스펙트럼을 넓혀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변화무쌍한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커리어 바이블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묵묵히 파고 있는 그 우물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깊이가 훗날 새로운 분야와 만나 세상에 없던 멋진 물줄기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잡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하는 사람의 인생 이야기, 자빈스토리의 최한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직업을 통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 자빈스토리입니다. 범죄 현장에는 눈에 보이는 단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범인의 행동, 말투, 범행 방식 속에도 숨겨진 단서가 존재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인물은 범죄자의 심리를 분석하며 대한민국의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을 처음 정착시킨 사람입니다. 2000년대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각종 연쇄살인 사건과 강력범죄 수사 현장에서 범죄자의 행동을 분석하며 수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던 인물.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입니다. 권일용은 1966년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범죄 심리 전문가를 꿈꿨던 것은 아닙니다. 대학 졸업 후 경찰에 입문해 형사와 수사관으로 현장을 누비며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게 됐는데요. 당시 우리나라에는 프로파일러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범죄 수사는 주로 증거 확보와 탐문 수사에 의존했고 범죄자의 심리를 분석하는 전문 분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범죄자의 행동에도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권일용은 미국 FBI가 활용하던 범죄 심리 분석 기법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당시만 해도 국내에서는 생소한 분야였기 때문에 주변의 시선도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범죄자의 마음을 분석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라는 반응도 적지 않았는데요. 연구 자료도 전문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국내 강력범죄 사건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범죄 심리 연구를 이어나갔습니다. 그 결과 2000년 국내 최초의 프로파일러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굵직한 강력범죄 수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화성 연쇄살인 사건 재수사와 2000년대 사회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연쇄살인 사건들, 그리고 각종 강력범죄 수사 과정에서 범죄자의 심리를 분석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범죄 심리 분석이라는 개념은 낯설었지만 권일용과 범죄 행동 분석관들은 범행 장소와 수법, 피해자 선정 방식, 범행 후 행동 등을 분석하며 범인의 성향과 특징을 추정했습니다. 특히 연쇄범죄는 다음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범죄자의 심리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는데요. 그는 범죄자의 행동 속에서 일반인은 발견하기 어려운 패턴들을 찾아내며 수사에 필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기부터였습니다.
수많은 강력범죄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경찰청 범죄행동분석팀장을 맡게 되었고 국내 범죄 심리분석 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활동하고 있는 많은 프로파일러들 역시 그가 정착시키는 데 힘을 보탠 분석 기법과 교육 시스템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방송과 강연, 저술 활동을 통해 범죄 예방과 범죄 심리 교육에 힘쓰고 있는데요. 특히 SBS 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은 권희룡의 경험과 공저를 바탕으로 제작되며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을 대중에게 더욱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범죄자의 흔적을 쫓던 수사관에서 이제는 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전문가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권희룡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범죄를 이해하는 것은 범죄자를 두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한 것이다. 보이지 않는 단서를 읽고 범죄자의 심리를 분석해 우리나라 범죄 수사의 새로운 길을 연 사람.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 권희룡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빈스토리였습니다. 네, 주변의 차가운 시선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범죄 심리라는 낯선 길을 묵묵히 개척해낸 권희룡 프로파일러의 치열한 시작을 만나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경제의 변화는 곧 일의 방식과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죠. 이번 시간에는 경제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엄채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경제 흐름이 산업과 우리의 일자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예전에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기 위해 정해진 방송 시간을 기다리거나 영화관을 찾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그리고 TV를 통해 원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에 시청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OTT 서비스가 있습니다. 최근 OTT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콘텐츠 산업과 일자리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OTT 시장의 성장과 그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OTT 시장이 성장하는 배경에는 미디어 소비 방식이 변화해 있습니다. 인터넷 환경이 발전하고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콘텐츠를 시청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OTT 이용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OTT 기업들은 자체 제작 콘텐츠를 선보이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OTT는 단순한 영상 시청 서비스뿐만 아니라 콘텐츠 산업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OTT 시장의 성장은 콘텐츠 제작 산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드라마와 영화 제작이 더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OTT 기업들은 시청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OTT 전용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이 제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콘텐츠 제작 시장의 규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OTT 플랫폼은 콘텐츠를 유통하는 역할뿐 아니라 투자와 제작을 이끄는 중요한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OTT 시장의 성장은 해외 진출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해외 방송사나 배급사를 통해야 했던 콘텐츠가 이제는 OTT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드라마와 예능, 영화에 대한 해외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다양한 국가의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도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OTT는 콘텐츠 소비 방식뿐 아니라 유통 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우선 영상 제작과 촬영, 편집 분야의 인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콘텐츠 기획과 마케팅, 데이터 분석 분야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OTT 기업들은 이용자의 시청 데이터를 분석해 콘텐츠 제작과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막 제작과 번역, 콘텐츠 현지화 관련 직무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결국 OTT 시장은
콘텐츠 산업 전반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영상을 시청하는 변화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 제작과 유통, 그리고 소비 방식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업 구조와 필요한 인력의 모습도 함께 변화하고 있는데요. OTT 시대에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능력뿐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량도 중요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시청하던 시대에서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하는 시대. OTT 시장의 성장은 콘텐츠 산업과 일자리의 모습까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네, 앞으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또 어떤 매력적인 콘텐츠와 참신한 직업들이 등장해 우리의 일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오늘 경제로 보는 일터 함께 알아봤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기업사전 기업을 알고 잡자, 최한솔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기업을 쉽고 흥미롭게 알아보는 시간, 기업사전입니다. 오늘 기업사전에서는 반도체 공정의 숨은 핵심 소재 기업, SNS텍을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면 보통 메모리 반도체나 파운드리 기업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반도체는 수많은 소재와 장비가 뒷받침되어야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SNS텍은 그 중에서도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데 필요한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일반 소비자에게는 다소 낯선 이름이지만 반도체 미세 공정이 발전할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SNS텍의 사업 구조와 성장 포인트,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SNS텍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되는 블랭크 마스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블랭크 마스크는 반도체 회로를 웨이퍼 위에 새길 때 사용하는 포토마스크의 원재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반도체를 그리기 위한 설계도의 바탕이 되는 소재인 셈입니다. SNS텍은 국내에서 블랭크 마스크를 국산화한 대표 기업으로 꼽히며 반도체 미세 공정 고도화에 맞춰 기술력을 축적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차세대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EUV, 즉 극자외선 공정용 소재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SNS텍의 핵심 사업은 블랭크 마스크 사업입니다.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는 회로를 웨이퍼 위에 정확하게 그려 넣어야 하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포토 마스크의 품질이 반도체 성능과 수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SNS텍은 이러한 포토 마스크의 기초 소재인 블랭크 마스크를 공급하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EUV 공정용 블랭크 마스크와 펠리클 사업도 중요한 성장축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펠리클은 포토 마스크를 먼지로부터 보호하는 초방막 필름으로 첨단 반도체 공정에서 필수적인 부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즉, 기존 블랭크 마스크 사업을 기반으로 차세대 반도체 소재 영역까지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SNS텍의 성장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미세 공정 확대입니다. AI와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더욱 정교한 공정이 필요해지고 있는데요. 공정이 고도화될수록 고품질 블랭크 마스크와 펠리클의 중요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EUV 시장 성장입니다. EUV는 첨단 반도체 생산의 핵심 기술로 꼽히며 관련 소재 시장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산화입니다.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이 중요해지면서 소재 분야에서도 기술 자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SNS텍은 국내 대표 블랭크 마스크 기업으로 이러한 흐름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SNS텍에도 여러 과제가 있습니다. 우선 반도체 산업 특성상 업황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데요. 반도체 투자 사이클이 둔화되거나
고객사의 생산 계획이 축소되면 실적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EUV용 블랭크 마스크와 펠리클은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기술 개발과 양산 과정에서 상당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며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회사는 EUV 사업 확대를 위해 생산시설과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결국 기술 경쟁력을 얼마나 빠르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NS텍은 일반 소비자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반도체 산업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소재 기업입니다. AI와 첨단 반도체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관련 소재 수요 역시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기술 경쟁과 업황 변동이라는 부담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공급망에서 꼭 필요한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주목해 볼 만한데요. SNS텍이 차세대 반도체 소재 기업으로 얼마나 더 도약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 전국의 맛집, 축제, 그리고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지만 낮에는 조금 더운 여름의 열기가 느껴집니다. 이럴 때에는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지는 시기인데요. 이맘때쯤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기와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곳을 찾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멀리 여행을 떠나기엔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어딘가 특별한 곳을 찾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럴 때 추천드리는 곳, 수백 년의 역사와 생생한 전통이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 전통축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강원도 강릉에서 열렸던 강릉단오제입니다. 2026년 강릉단오제 본 행사는 6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진행됐으며 남대천 단오장과 전수교육관 일원에서 열었던 행사입니다. 이곳은 1967년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2008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될 만큼 국제적인 가치와 규모를 자랑합니다. 강릉단오제는 유교식 제의와 무속굿을 바탕으로 가면극과 다채로운 민속놀이 그리고 큰 장터인 난장이 한데 어우러진 종합 문화 공간인데요. 대관령 산신을 모시는 엄숙하고 경건한 재래로 시작해 남대천 일대에서 화려한 굿과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졌으며 마을의 평안과 풍요를 기원하는 것이 이 축제의 특징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과 축제의 열기가 더해지면서 눈과 귀를 동시에 사로잡는 강렬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독특한 분위기 덕분에 전통 문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색적인 경험을 원하시는 분들께도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축제 현장에서 펼쳐졌던 다채로운 프로그램은 강릉단오제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국내 유일의 무원 가면극인 관노 가면극은 대사 없이 오직 몸짓으로만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관람객들에게 깊은 여운과 경험을 주었습니다. 오죽헌 등에서도 상설 공연 형태로 만나볼 수 있어서 천천히 산책하면서 관람하시기에도 좋습니다. 이와 함께 남대천 단오장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화려한 단오굿이 진행되었고 이곳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신비롭고 장엄한 볼거리를 주었습니다. 또한 행사장 곳곳에서는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돼 있었습니다. 창포물에 머리 감기, 수리치 떡 맛보기부터 그네 뛰기와 씨름, 농악 경연대회까지 전통 연희와 민속놀이를 직접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것을 넘어 직접 뛰고 맛보면서 참여할 수 있어서 방문객들에게 더욱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무엇보다 남대천 일대를 가득 채운 거대한 난장에서는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하루 종일 이어졌는데요. 축제의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지역의 다채로운 음식을 맛보며 천천히 거리를 둘러보기에도 좋았습니다. 이러한 주요 공연과 행사들은 매일 일자별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었었고요. 특히 6월 18일부터 22일 사이에는 핵심 볼거리인 단오굿에 집중되었습니다. 다음번 방문 계획이 있으시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웅장한 역사적 가치와 즐거운 전통 연희, 그리고 활기찬 체험이 가득했던 강릉 단오제.
마치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난 듯이 색다른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특히 천년을 이어온 우리 고유의 정서와 문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호흡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김아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평소보다 유독 졸리고 나른하다고 느끼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점심을 먹고 나면 눈꺼풀이 더욱 무거워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심지어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하루 종일 피곤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요. 커피를 마셔도 정신이 잘 들지 않고 자꾸만 하품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기분 탓만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비 오는 날의 날씨 변화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알쓸정에서는 비 오는 날 유독 잠이 오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햇빛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햇빛을 통해 생체 리듬을 조절합니다. 햇빛을 받으면 뇌는 깨어있을 시간이라고 인식하는데요. 특히 아침 햇빛은 우리 몸을 깨우는 일종의 알람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커튼을 열고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잠을 깨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반대로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햇빛의 양이 줄어들면서 몸이 평소보다 덜 각성된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이런 차이를 더 크게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밖은 낮인데 몸은 아직 이른 아침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시간에 일어나도 비 오는 날은 더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멜라토닌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 몸에는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밤이 되면 분비가 증가하는데요. 그래서 어두워질수록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햇빛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몸이 평소보다 이른 시간부터 휴식 모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아직 낮인데도 몸은 저녁이 가까워졌다고 착각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인데요. 실제로 흐린 날에는 평소보다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업무 효율이 낮아졌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괜히 멍하고 나른한 기분이 드는 것도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압 변화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는 대기압, 즉 기압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런 기압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는데요. 두통이나 몸살 같은 증상을 느끼기도 하고 무기력함이나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특히 평소 편두통이 있거나 날씨 변화에 예민한 사람일수록 이런 현상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증상을 기상병이라고 부르며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날씨 앱으로 기압 변화를 확인하며 건강관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날씨가 몸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많은 전문가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가 온다고 모두가 졸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햇빛 변화와 기압 감소, 그리고 생체 리듬의 영향이 함께 작용하면서 평소보다 나른함을 느끼는 것은 충분히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따라서 비 오는 날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거나 피곤함을 느낀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몸이 주변 환경 변화에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있는 과정일 수 있는데요. 잠깐 창가로 가서 밝은 빛을 쬐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도 졸음을 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비가 오는 날 유독 졸음이 쏟아진다면 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몸이 환경에 반응하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이었습니다. 네, 벌써 오늘의 잡학사전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세상의 속도를 따라잡으려다 보면 문득 나침반을 잃어버린 것처럼 조급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정답이 없는 시대일수록 가장 확실한 길잡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처럼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내 안의 가능성을 믿고 한 걸음씩 나만의 서사를 만들어 가보는 건 어떨까요? 당장 눈앞에 완벽한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여러분의 내일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